예, 유배는 흔히 귀향이라고 하는데 사형보다 한등급 아래의 중형이었습니다. 뭐 중간에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신형이었죠. 유배형은 죄인의 거주지에서 유배지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죄의 등급이 무거울수록 더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적들을 바닷가나 섬 지역으로 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 때 이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2000리는 그 600리박, 2500리는 750리박, 그리고 3000리는 이제 900리박 바닷가 고을로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근데 당시 뭐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한 80에서 90리 정도 가야 했고, 그 먼 곳은 최장 한 2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배지로 갈 때 어떻게 이동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유배지로 갈 때는 대개 말을 타고 갔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공산주의자이다. 그를 주목해보자.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공산주의는 한동안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관함과 배고픔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 80년대 들어 동독과 구소련의 해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는 듯이 보였다. 그렇게 사라질 듯 보였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이었다. 사회주의를 꿈꿨던 386 운동권들은 그람시의 진지전을 충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과연 순수한 사회주의였을까? 70년 전 일제에서 해방된 국민들이 외세의 신탁 통치에 반대해 반탁 운동을 벌인 후 대한민국이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의 막이 내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제6공화국이 탄생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움직임 하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6.29 선언 후에도 전 정권의 사법부가 유인되고 2차 사법파동이 이어지면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우리법 연구회. 이들은 노무현 정권 들어 정계에 진출한다. 박범계와 강금실이 대표적 인물로 좌파 법조인들의 산실이었다. 시작이 좀 뭐야 진짜 빨리 잡아 정말 내가 살려낼 거 아니야 살려낼 거 아니야.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서로를 위하고 우리 서로를 믿으며 하나의
마음이 되어 지금 여기 다시 지나온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군을 주의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사실상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에 서서 우리 손잡고 걸으면 당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 변함없이 지나온 날들도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가운데서 보복 응징 개념인 KMPR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 프레임을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선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맞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추수 31조 공원 부르겠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2014년 4월 16일 따뜻한 봄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제주로 가는 배를 타고 새벽 바다의 안개를 뚫었다. 그리고 배가 여객선이 9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언론은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다.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테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청해진 해운 문제인데요. 검찰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원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비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선 내부를 샅샅이 뒤진다고는 하지만 축구장 30여 개 크기의 정경유착의 핵심 인물인 유병원은 갑자기 사라졌고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진실 역시 침몰하고 말았다. 말 와도 좋은 말로 하니까 뭐이나 내가 휘발유 가져와서 변신해야지 딱 알지. 분노는 시작되었다. 그 분노의 현장에는 꼭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 대표가 된 사람, 그리고 유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딸의 죽음에 오열하는 자가 갑자기 영웅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국민들이 해상사고에 난데없는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가만히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지금 지나간 화면들도 이런 시위가 섞여 있지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은 또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 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중적 힘을 이용하는 이런 패턴들은
왠지 많이 보던 수법이다. 이런 연예인들이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그 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 세력들. 국민이 맡은 무한 책임자에 대한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권이 아재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또 다른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습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사랑합니다. 왜 그토록 고마울까? 광활한 땅 아시아, 그 다채로운 문화들이 광주에 모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문화를 품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아문법이라 불리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김대중 공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잦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무성과 유승민은 29번째 배신을 계획한다. 김대중의 수건 사업이던 아문법을 통과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야당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이용만 당한 꼴이 되어 배신의 정체라는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건국 대통령은 세 줄을 걸어내리면서 그들의 우상화 작업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싱크로율 100%. 여기 아시아 문화 전당에 주목되는 곳이 하나 있다. 5.18의 성지로 알려진 전남 도청자리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원. 이런 것이 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 뿐이었다. 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끝나지 않았다.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박근혜에게 두 번 다시 속지 말고 단결로 승리하여 웃자.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민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국민공천제.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여야 모두가 비판했지만 김무성은 강행했다. 본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이 국민 공천제를 틀을 갖다가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격 있는 사람 갖고 상향식으로 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상향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 지방의 토호들, 심지어는 조폭도 될 수 있잖아요. 공관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천 룰을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를 확정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관위가 하는 것이 하나는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우선 추천 지역이고 또 하나는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불공정하게 짝이 없는 공천, 사천, 밀실 공천에 불복하겠다. 그래 물타기는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매사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꼬아갖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짚어졌습니다만 20대 총선 결과가 여서야대를 넘어서 원내 제1당의 교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배신자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다. 여당의 참패. 하지만 그 참패를 즐기는 자가 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이른바 옥새 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입니다. 이제 그들은 30번째 마지막 배신을 준비한다. 조선일보 송혜영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향을 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와 초호화 외유료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혜영 전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사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세 번째 원칙,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다. 이게 사실 기존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하는 미래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변화하는 언론 환경. JTBC는 확실하게 그 환경에 적응했다. 그 뒤에는 홍석현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우 자극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 알고 보니 결국 이것 빼면 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봉에 손석희가 나섰다. 지금 공기 주입 지점은 정확하게 잘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글쎄 형식 아직도 뭔가 좀 민간 종사자가 잠깐만요.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네네. 그건 언진 쪽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저희 쪽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변호사들은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사실 전달이 아닌 잠깐만요.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언론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조로의 기회가 왔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대상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제안에 국회 권력은 당황했다. 모두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심했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지금 개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바램과는 달리 블랙홀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통로가 나온 것이다. 오늘 지금 교육은 안 하기로 했죠. 예, 교육이 좋은 분들에게 들으세요. 예.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그 후에도 대한민국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 논란은 계속됐다. 뭔가 더 큰, 전혀 다른 블랙홀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쥐락펴락해왔다는 사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그 증거물.
그 꼼짝 못할 증거물로 인해서 의혹의 퍼즐은 하나 둘 완성됐고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위험을 견지해온 위정자들의 감춰진 민낯을 보았고 시민들은 벗겨진 진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한 특검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일까?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하태경은 청문회에서 큰 실수를 한다. 그것이 정말 실수였을까? JTBC를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동의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그날 저는 앵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태블릿 따위는 없었어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복제 약품인 88정도 360장 넘게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대신하라! 하태경의 실수를 덮으려는 듯 손석희는 가짜 뉴스들을 남발하기 시작하며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대국민 선동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민의 병력이다! 즉각 퇴진하라! 그들은 세상을 착시에 빠지게 하려다가 혹 자신들이 착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마치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은 대중들은 그렇게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되어갔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은 이제 반정부를 넘어 반자유시장 경제적인 생각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주입한다. 광장은 끔찍한 야만의 현장으로 변해갔다. 국민을 리플리 증후군 환자로 만든 JTBC 홍석현.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페이지 7분 624페이지 7분 북한이 2주 만에 또 난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난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난수 방송이란 난해한 숫자를 보내서 공작원이나 고정 간첩에게 명령을 내리는 북한의 비밀 지령 방송을 말한다. 5, 60년대 대남 공작 요원들에게 많이 사용되다가 6.15 공동선언 이후 사라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3차례에 걸쳐 방송이 됐다. 이건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이 다시 전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무엇을 지령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후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그 난수 방송의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웬걸. 옛날에 뭐 김일성 신년사 듣고 눈물 흘리는 분들, 뭐 지금도 뭐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회의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인물도 그 존재를 인정했고 진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법이 인정한 존재도 있다. 대한민국 도적이다. 이석기훈 석방하라. 그 1만 명 아니 3만 명만 감옥이랑 준비하면 박근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불의한 정치 권력을 언제든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 중립의 원래 뜻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즉각 퇴진
그것이 본본 정신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 형편 물론 헷갈리는 존재들도 있다.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격을 받던 대통령은 고민 끝에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국회의 총리 추천. 하지만 야당은 그것마저 거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봉건적인 가짜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합니다. 가짜 보수 새누리당은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가짜 보수를 내걸고 김무성의 마지막 배신이 펼쳐졌고 그를 따르는 배신자들의 담합이 이루어졌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런 보수 국민들께서 저런 보수면 희망이 있겠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그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정당 시작합니다, 여러분. 13건이나 되는 탄핵 소추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국회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즐거워하는 건 이들만이 아니었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재물은 기업들이었다. 반자본주의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완벽한 먹거리였다. 그 뒤로 대통령의 손가발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청문회라는 인민재판을 구태의연한 국회의원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들어야 했다. 국민들이 우습죠. 네? 국민들이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우스운 거예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살이 사유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도정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관부 블랙리스트 문건입니다. 교수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계 인사 48명과 영화사나 극단 등 91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SBS 보도자료와 한국일보에서 나온 두 개의 블랙리스트 기사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다.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라는데 왜 두 개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을까? 하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으니 만약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그건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떴다 한 몇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보니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문화관광체육부를 거쳐 도종환 의원에게 흘러들어갔고
탄핵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대외비 문건입니다. 문화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015년 5월 21일 대외비 문건이에요. 9,473건의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이 도정한 이유 민예총사나 충북지역 예술인들이었고 그곳은 도정한 의원의 지역구였다. 청와대가 만들었다는 이른바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충북지역 예술인 50여 명이 포함됐는데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광주 문화예술인들은 충북을 시작으로 문화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국가 세금을 챙기려는 문화인들과는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방향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핵심이던 김기춘과 조윤선이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허연주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해산된 통진당과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정부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며 진보와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통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 부분을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결국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그들의 다음 타깃은 정경련이었다. 빨리 답변해 보세요.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들의 활동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건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하태경 역시 정경련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배신의 역사가 꽤 깊은 인물이다.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의 공식 하야 요구는 하태경을 비롯한 전향자들에게서 먼저 나왔다. 그들은 왜 누구보다 먼저 하야를 요구한 것일까? 아니, 그들은 과연 전향을 한 것일까?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의. 이재용의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인민재판의 또 다른 모습일까? 심판 첫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세계 사법 역사상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추 사유가 13개 대통령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치는 무너졌다.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잃어버린 채 재판은 진행되었다. 고정관념은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날짜를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2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법원 장식에 불과했을 뿐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은 절규에 가까웠다. 장소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실체 및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론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헌법적 위임을 받지 않은 일부 여론과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에 따라 헌법상 예외 중에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소추한 이 막대한 사건의 결과가 막상 조사해보니 그 실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중대한 위반이라는 헌법 정신을 결부하여 그 탄핵의 가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력적 다툼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국한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의 사법기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이 일반 민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것은 이 재판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의 본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호하는지 여부가 직결되는 바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득실을 배제하여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치와 원칙이 무너지고 광장의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것을 참다 못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처음으로 태극기가 광장을 덮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혹자는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부르는 태극기 집회. 그렇게 다시 태극기는 휘날렸다. 하지만 거기에 돈들이 풀리고 있어요. 왜냐? 집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많은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때문에 여기에서는 탄핵뿐만 아니라 그런 물적 기반까지도 물론 100%는 불가능하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기의 세력화되는 것까지 막아야 된다. 친박단체 집회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는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최근의 친박 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배신자들의 공격과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태극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태극기는 없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광장의 촛불은 햇불로 변해 승리의 환호성을 울렸다. 광장의 인민재판, 집단과 전체주의의 승리였고 배신자들 앞에 정치와 언론, 법치가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태극기는 불타고 시작이죠.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제 끝난 것일까?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또 차량들이 두 줄로 줄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버스와 버스 사이 거리를 보면 손 한 뼘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물샐 틈 없는 차단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 800여 명을 동원해 이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헬로윈데이나 민노총 집회는 이번 재확산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3달 전 광복절 집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강남 성모병원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100번째 강남 성모병원으로 정기 치료하시러 가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발다! 대통령은 즉각 석방하라! 나야, 베트남을 기억하나?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자꾸 베트남이 생각나. 그때도 그랬지. 무조건 반미 시위를 하고 사회주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대중들을 선동했지. 베트콩이 승리하고 놈들이 제일 처음 한 게 그런 부역자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어. 한 번 배신한 놈은 다시 배신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배신자들도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 어떻게든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지. 그런데 말이야, 임자. 이제 대한민국은 인자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 알지? 나는 이제 없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부탁해.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